펜션이라는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소규모 숙박시설을 펜션이라고 쉽게 부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민박 같은 소규모의 숙박시설이면서 호텔의 편의성 혹은 호텔의 쾌적성을 느낄 수 있는 크지 않은 숙박시설을 일반인들이 지칭할 때 쓰는 용어 같습니다. 저도 소규모의 숙박 사업을 펜션 사업이라고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펜션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어촌 민박 사업입니다. 워낙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어촌 민박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농어촌 민박 업체 수는 전국 28,551개소입니다. 2000년대 초입에는요, 1년에 막 몇천 개씩이 늘었어요.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것에 비하면 가파른 증가세는 멈췄지만요, 지금도 1년에 한 1000군데? 이 정도는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 민박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요, 시골의 단독주택을 활용해서 숙박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받기가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 같이 여전히 일반인들이 단독주택을 짓지 못하는 곳은 있어요. 그런데 일부 몇 군데만 빼고는 웬만하면 전국 어디에서라도 단독주택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쉽게 숙박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이 또 늘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경치가 굉장히 좋은 곳은 숙박시설 허가가 안 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땅 사서 농어촌 민박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땅에 일반 숙박시설 허가는 안 나니까 농어촌 민박업으로 우회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농어촌 민박이 또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숙박시설 하면 초기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좀 규모가 큰 곳은. 예를 들어서 호텔, 콘도 이런 건 일반인들이 감히 엄두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농어촌 민박은 규모가 일단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 만만하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까요? 큰 숙박시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용은 적게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워하지 않잖아요. 이 사업을 하면 나도 연봉 이상은 벌 수 있겠다. 현금 흐름이 좋은 사업이잖아요. 뭐 외상이 있다거나 다른 기업과 B2B 사업을 하다 보면 어음 받은 게 부도가 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연쇄적으로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농어촌 민박은 사실 B2C 사업이잖아요. 소비자들한테 직접 객실을 판매하고 그것이 현금이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망하거나 크게 부도가 나거나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어촌 민박업을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허가도 쉽고 사업 시작하기도 쉽지만 농어촌 민박은 단점이 있습니다. 세금을 좀 많이 신경 쓰는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뭐냐면 양도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 없는 분,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인 분, 뭐 그분은 계속 무주택이었던 분도 있을 테고, 펜션 사업을 하려고 아파트를 아예 뭐 판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무주택인 분들이 농어촌 민박을 새로 짓거나 혹은 기존의 건물을 아무튼 새로 사거나 그래서 1주택이 됩니다. 1주택이 되면 이것을 훗날 혹시라도 양도를 할 때 양도 차익이 비과세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되더라도요, 비과세 혜택을 보기가 좀채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겸용주택이라고 아실 거예요. 한 건물에 주택과 상업시설이 같이 있는 건물 말합니다. 1, 2층은 상가로 쓰고 3, 4층을 뭐 주인이 거주공간으로 쓰고 이런 주택들 많잖아요. 그런 주택들을 겸용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그 겸용주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주택의 면적이 이 상업시설의 면적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면 주택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라면, 이 건물 하나밖에 없다면. 그런데 펜션을 예를 들면 사는 면적보다 숙박용으로 쓰는 면적이 더 넓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아요. 아니면 본인이 사는 주택의 면적이 아무튼 넓다고 쳐요. 그러면 겸용주택이지만 주택의 면적이 숙박용으로 활용하는 면적보다 크니까 후에 이제 양도할 때 나는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2년 1월 1일부터 법이 또 바뀝니다. 겸용주택에 대한 법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아무리 주택의 면적이 상업적인 공간보다 더 넓더라도 이제 2022년 1월 1일부터는요, 무조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안분을 해서 주택 면적만 비과세를 해주고요, 상업적인 면적은 비과세를 안 해주는 걸로 아예 제도가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펜션 하려고 나서는 분들은 매도 시점은 몇 년 후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서 기존에 펜션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만약에 그거를 피해 가시고 싶으면 2022년 1월 1일 이전에는 파셔야 되고 주택의 면적이 숙박용 면적보다 더 큰 것처럼 유지를 하셔야죠. 이게 문제가 되면 정말 실사를 나와서요, 굉장히 꼼꼼히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2022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그것에 의거해서 제가 양도세를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편하실 테니까. 예를 들어서 5억의 건물을 샀고 그거를 10억에 판다고 쳐요. 그러면 5억의 차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면적을 숙박용 면적이 30평이었고 본인이 사는 그 주택용 면적이 20평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3대 2로 나눌 수 있죠. 5억의 차익을 3대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숙박용 면적으로 썼던 3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양도세, 상업시설에 대한 양도세 일반세율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썼던 2억, 이것은 만약에 정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분이시라면 이 2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나마 2억에 대해서 비과세 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거죠. 희소식이죠. 그런데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그걸 다 비과세 처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3억에 대해서는 양도세 일반세율로 계산이 된다는 거,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알려드릴 게, 양도세는요, 본인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먼저 세무서에서 양도차익이 이만큼 나왔으니까 이만큼 내라 라고 고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그것을 계산을 해서 그냥 본인이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양도세를 잘 모르시면은 양도세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계산해서 양도세 뭐 조금 내고 이제 끝냈다고 쳐요. 그런데 문제가 몇 년 후에 완전히 세금 폭탄이 날아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세금이 날아올 때는 왜 폭탄이 되냐면요, 내야 할 것을 안 냈던 그 금액도 내야 하지만 거기에 가산세가 굉장히 붙습니다. 특히 이런 거는요, 접수하고 몇 달 후에 날라오지 않아요. 보통은 몇 년 후에 날라와요. 불성실 가산세 이런 게 굉장히 세율이 높거든요. 그것까지 다 계산돼서 오기 때문에 몇 년치의 그 불성실 가산세가 보태지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는 세금 폭탄이 날라와요. 그래서 양도세 같은 거는 앞으로는 정말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농어촌 민박이 특히 세금상의 단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이제 무주택인 경우로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유주택자라고 생각해 봐요. 서울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1가구 1주택이면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 사실 그거를 팔지 않고 펜션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팔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더 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를 그냥 전세 놓고 그 전세 자금으로 펜션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 민박은 그게 어쨌거나 주택이라는 용도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전입을 해서 정식으로 살아야지만 일단 농어촌 민박 허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팔지 않은 아파트, 그것을 팔 때 엄청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하죠. 세금 혜택을 못 받고, 유주택자면 또 세금 폭탄을 맞고,
이래서 아무튼 이 양도세 문제에서는 농어촌 민박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특히 요즘 다주택자한테 매기는 세금 거의 징벌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 수 문제를 잘 따져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펜션을 이렇게 서치하다 보니까 동해에 아주 전망이 굉장히 좋은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펜션이었거든요. 근데 거액을 받고 파셨더라고요. 제가 그 분을 개인적으로 알면 양도세 조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양도세를 FM대로, 그러니까 FM이라는 게 과세 당국이 원칙으로 삼은 그대로 신고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걸 제대로 아시는 분이 흔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신이 아는 대로만 해서 양도세를 만약에 냈다면 정말 몇 년 후에 이분 화병 날 정도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세금에 대해서 제가 좀 동영상으로도 많이 소개하고 글로도 소개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집이 있다거나 팔지 않는다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농어촌 민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호스텔로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요, 상업지역에서만 허가를 내줬거든요. 근데 2012년 말부터 법을 일부 개정해서 시골에도 계획관리지역에는 숙박시설 허가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펜션도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받고 하거든요. 저희 집 말고도요, 주변에 꽤 있습니다. 이 숙박시설로 허가받고 하는 곳이.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이 양도세 문제에서는 자유로워요. 그래서 도시에 아파트가 있고 그것을 처분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호스텔 이쪽도 알아보시면 좋겠어요.